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, 이게 참 요즘 뜨거운 감자죠. 바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들의 의대 쏠림 문제,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해외 유출 문제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KBS 다큐멘터리랑 관련 문서들을 좀 보면서요. 아,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, 또 과거랑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단순히 입시 경쟁, 이걸 넘어서는 문제잖아요. 국가 전체의 미래 경쟁력하고 바로 연결되는 사안이라서요. 그렇죠. 최상위권 학생들이 왜 자꾸 이공계를 떠나서 의대로만 가려고 하는지, 또 다른 쪽에서는 왜 아예 해외로 나가버리는지 그 배경을 좀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,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얘기가 좀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자료 보면서 저는 그 수능 만점자 학생 사례가 제일 먼저 딱 들어오더라고요. 서장수 학생이요. 아, 네네요. 원래 컴퓨터 공학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전부 야, 그 점수 가지고 왜 의대 안 가냐? 점수 아깝다 이랬다는 거잖아요. 이게 지금 현실을 너무 딱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했어요. 진짜 이런 분위기가 심한가요? 오, 실제로 그렇습니다. 최근 3년 통계만 봐도요. 자연계 수능 점수로 줄 세웠을 때 상위 20개 학과가 전부 의대였어요. 전부 다요. 아, 정말요? 20개 전부요? 네. 그리고 소위 SKY 대학 있잖아요. 거기 자연계 정시 합격생 중에 놀라지 마세요. 43%가 등록을 안 했어요. 43%나요? 그럼 그 학생들은 다 어디로? 아, 의대 재수죠. 그렇죠. 상당수가 다시 의대 가려고 N수를 택하는 겁니다. 어떤 학생은 인터뷰에서 부모님이 공대 나와서 뭐 먹고 살 거냐고 하도 반대하셔서 결국 의대 썼다고 하더라고요. 아하, 부모님 세대의 인식도 그렇군요. 그렇죠. 사회 전반의 인식이 좀 그런 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. 이게 뭐 대학 신입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대학 다니거나 심지어 직장 다니는 사람들까지 다시 수능 본다는 N수생 증가. 이건 뭐 이제 뉴스도 아니잖아요. 네, 흔한 얘기가 됐죠. 2025년에는 의대 신입생 10명 중에 6명이 N수생일 거다 뭐 이런 예측까지 나오던데요. 아니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의대에 다들 목을 매는 걸까요? 그 대치동 학부모님 인터뷰가 좀 핵심을 짚는 것 같아요. 공대 나와봐야 결국 월급쟁이 아니냐는 그 말이요. 아, 그러니까 의대 가는 걸 그냥 안정적인 직업, 이걸 넘어서서 아예 부의 확장, 축적, 이런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. 그렇군요.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나요? 네, 그 정시로 의대 들어온 학생들 중에 서울 출신 있잖아요. 그중 64%가 강남 3구 출신이라는 통계도 있어요. 64%. 거의 3분의 2네요. 와. 이게 결국 사회 경제적인 배경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.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1997년 IMF 외환 위기, 그때 이후로 평생 직장 개념이 사실상 사라졌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때 충격이 컸죠. 그러면서 안정적인 전문직 선호가 아주 극대화된 겁니다. 위험 감수하면서 도전하기보다는 일단 안정적인 걸 최고로 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. 그게 교육이나 진로 상태계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. 국내에서는 이렇게 의대로 다 몰리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뛰어난 인재들은 아예 해외로 나가버린다는 거. 이것도 참 심각해 보이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뭐 UC 버클리의 조철준 씨나 실리콘밸리 안희진 씨 사례처럼 더 좋은 연구 기회 아니면 뭐 최고의 동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서 해외로 가는 거죠. 아무래도 경제적인 보상 차이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일 겁니다. 조철준 씨 같은 경우는 미국 빅테크 기업 연봉이 한 30만 불에서 40만 불. 30만, 40만 달러요? 와, 네, 이게 한국이랑 비교하면 최대 500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안희진 씨도 경제적인 면만 보면 미국이 더 낫다고 했고요. 근데 이게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. 아, 그런가요? 네, 자신의 능력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합당한 가치 인정을 받느냐, 이 문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. 아, 가치 인정. 그것도 중요하죠. 근데 뭐 돈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 환경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는 지적도 많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게 또 발목을 잡는 거죠. 아니, 세계적인 성과를 낸 교수팀조차 연구 장비가 없어서 해외 시설 빌려 쓴다는 얘기는 듣고 좀 충격이었어요. 김근수 교수팀 이야기요. 네, 저도 봤습니다.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. 연구자들은 계속 단기 과제에 계약직에 이런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하고요. 박사학위 따도 이제 안정된 미래가 보장 안 된다.
이런 인식이 퍼져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. 네, 어떤 연구라부는 박사 마치고도 실적 쌓으려고 전 세계를 떠도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막막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. 근데 이게 또 과거를 돌아보면 분위기가 완전 달랐거든요. 아, 그랬나요? 그럼요. 80년대에 정부 주도로 과학기술 투자 막 할 때는요. 물리학과 기계공학과가 최고 인기였어요. 90년대엔 또 컴퓨터공학, 전자공학. 아, 맞아요. 그때는 정말 그때는 진짜 공대 가면 성공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세계 최초 메모리 반도체 개발이나 자율주행차 기술 같은 혁신적인 성과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. 그랬죠.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1997년 IMF 외환위기, 그게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때 기업들이 R&D 인력부터 줄이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면서 이공계 위상이 확 흔들리고 안정성 중시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소위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시작된 거죠. 이공계 위기라는 말 나온 지 벌써 20년 넘었잖아요. 근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의대 선호는 더 강해졌다는 게 참, 네, 아이러니하네요. 그렇죠. 물론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주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. 신소재 연구에서 창업에 도전한 박도현 씨라던가 네. 그 사례도 인상 깊었죠.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기술로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다시 걷는 기적을 만들어준 카이스트 공경철 교수팀. 이런 사례 보면 정말 공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싶어요. 맞아요. 특히 그 로봇 입고 다시 걸으신 분이 인류가 달에 첫 발 내디뎠을 때 같았다고 표현했을 때 저도 정말 뭉클하더라고요. 아, 저도요. 정말 감동적이었어요. 네. 이런 사례들이 분명 공학의 가치와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. 이공계 인재들이 느끼기에 내 노력과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현실. 네, 그게 핵심이군요.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가치가 보이고 노력에 대한 보상이 따르면 학생들은 얼마든지 도전합니다. 지금은 그게 잘 안 보인다는 신호인 거고요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주고 도전 정신을 좀 북돋아 주려면 안정적인 연구 환경, 그리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, 또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, 마지막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,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. 절실하게요. 네.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인재 문제, 특히 의대 쏠림과 해외 유출 현상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과거의 성공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인데 참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? 인재가고 국가 경쟁력인 시대잖아요. 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자기 꿈을 마음껏 펼치고 또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. 네.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 할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